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합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고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합니다. 국회도 강대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 하루 전면 추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유감을 표시하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오늘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6년 만에 가동.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강대강 대치인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뤄집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휴전선 인근에서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방송에는 우리 가요와 함께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 등이 담겼습니다. 휴일에도 정군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이전과 달리 북풍이 불지도 않는데 일단 다소 급하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준비된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준비된 도발이고요. 북한은 이미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다시 이제 살포하면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배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좋은 북풍이 불지 않았지만 즉시 전단 살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남쪽으로 안전하게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었는데도 급하게 분 것도 다 의도된 거였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이 풍선의 내용물 보면은 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진 관심이고 좀 우려하는 부분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원래 북한의 생화학전은 생화학 무기를 포탄이나 미사일로서 지정된 장소에 정밀 이제 타격해 가지고 그 지대를 오염시켜서 우리 군과 국민이 이동을 막는 것이 원래 생화학전의 목표였는데 이번에 풍선을 날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목격한 것은 풍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 군이 휴전선을 넘어올 때 과연 조준사격을 해서 떨구겠는지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놔두겠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아주 이제 모호하고요. 이번에 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전 기간에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만일 독극물이라면 어쩔까 이런 생각. 또 일단 떨어진 다음에도 일단
그곳 낙하물에 접근하지 말라고 정부나 군 쪽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거든요. 그러면 군이나 경찰이 가서 독극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북한이 말한 것처럼 대단히 많은 공력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면 많은 군과 우리 군이 유사시대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닫혀 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와 군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예. 자,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 대북 전단 확성기 도발 병행 때는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전단이 저는 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 이미 이제 북한은 여러 회색지대에서의 도발을 예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서 서해 이제 오도 지역에서 이번에는 대단히 출력이 낮은 GPS 전파 교란 작전을 했는데 출력이 높은 이런 이제 전파 교란 작전을 하면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공항이라든지 예. 김포공항 같은 데서 비록 항공기들이 지금은 대체 항법을 통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고출력 전파 교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거는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무기가 해커와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이런 큰 행정 업무 시설 서버기 같은 거를 공격해서 마비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면 이런 도발이 오면 그 도발의 주체와 원점을 우리가 색출하기 매우 힘들다. 파악하기 힘들다. 예, 파악하기 힘들다. 아하, 이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이것은 북한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즉시에 규정하기 매우 힘든 이런 도발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어쨌든 다시 질문 드리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뭐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이다. 쭉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 내용 전반을 보면 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런 전단 도발에 아주 대응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예. 왜냐하면 김여정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북한은 이번에 전단지 이런 데서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 이번 전단을 봐라. 거기 어디 선전선동물이 있느냐. 다 빈 휴지장이다. 예. 그런데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북한의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선동물이 있다든지 이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어제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북한의 가장 약한 그런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직접 흔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김여정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전단도 9일날 북한이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더 큰 대결로 가지 않도록 심사 좀 숙고하고 자숙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결국 유지했던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한다. 이런 정부의 기조가 이번엔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아집니다. 네. 김여정의 담화를 이젠 그만하자라고 좀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숙합시다. 예, 뭐 이런 그렇군요. 내용이. 예. 자, 앞서 우리 정부는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었는데, 자,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제로 어땠는지 여기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좀 보셨는데 어쨌든 의원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북한에선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일단 재개할 것은 북한도 예상했을 네. 겁니다. 단 이러한 방송이 저렇게 빨리 제일 빨리 할 줄은 신속히 몰랐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는 그것이 아닙니까? 이미 고정된 확성기도 있지만은 예. 이동식
그런 확성기도 많았기 때문에 즉시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기에 이제 이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지점이 뭔가 하면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왜 이 점을 아파하는 거냐 하면 북한도 헌법에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공화제라고 공화국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비밀, 일반, 평등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선출해야 하는데 북한은 3대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방송으로 이야기하니 북한 군인으로서는 두고보면 왜 그들도 학교 교육에서 북한이 공화제 국가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면 정말 틀린 소리 하나도 없네. 어허.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위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뭐 우리 삼성폰이 세계 제일 1위다. 또 우리 노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군 지금 군인들은요. 제일 그들의 로망이 뭐냐? 핸드폰. 북한에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이 폰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로망인데 많이 보편화돼 있긴 하지만 예, 좀 더 로망이 있다. 군인들은 못 가지고 있죠. 장교들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노래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기에 우리가 대북 학성기 방송을 할 때 이등병의 편지 같은 이런 노래도 내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노래가 바로 북한군의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노래 가사, 김광성의 이등병의 편지 같은 그런 노래가. 어쨌든 뭐 병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10km에서 한 30km까지 간다고 네. 하는데 분명 이걸 들으면은 주민 병사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북 확성기와 관련한 남북 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확성기 방송 재개화 중단 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도 확성기 맞불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 북한 측에서 이 대남 확성기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도 맞불 작전을 하느냐? 예. 그걸 우리 군인들이 드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성기 방송 재개하면 북한도 자기 확성기 방송을 크게 틀어야 그것이 상쇄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북한 쪽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 아니 그것보다도 예. 우리 한국 방송은 출력이 좋아서 먼 데까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확성기 방송은 출력이 낮아서 우리 군 또 우리 휴전선 지역 깊이까지 오지 못합니다. 단 북한 지역에서 크게 틀어놓으면 북한 군인들이 우리 확성기 방송 내용을 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서로 소리가 소리에 크니까. 겹쳐서. 예, 겹쳐서.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싸움이 커지면 예. 우리 거도 잘 안 들리고 대신 자기 마을 주변에 있는 북한 확성기만 커지면 아이고 짜증이 나서 아하. 제발 저 확성기 싸움 좀 그만뒀으면 이런 불만도 이제 만들어내고 예. 이런 이제 효과로도 노리고 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서로 간의 강대강 남북 대치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북한이 좀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무력 도발도 이제 북한에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서해 5도, 예. NLL과 관련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더욱 이제 높여야겠고 다음 하나 북한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이런 카드는 7자 핵시험과 같은 이런 명분 쌓기용으로 이런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한에서는 어떤 대북 대남 전단 사건을 좀 노동신문이나 뭐 이런데 TV, 조선중앙TV 이런 데는 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어제도 북한은 또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일체 지금 남북 간의 전단 싸움이 벌어진다는 걸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 일대에서 남한 전단이 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단 소식을 들을 때 북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 휴전선 일대에 있는 군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 좋겠구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요?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대북 전단에 미국 달러 지폐가 들어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 한 장만 주시면 뭐 생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USB라든지 또 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단이 날았다라는 건 하나 그 전단을 좀 내가 줄 수 없을까 이게 하나의 큰 로망과 같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에게는 지금 남북이 며칠 동안 이런 전단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걸 북한 주민들에게는 함구
무언이죠. 그렇군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네. 야당은 확성기 대응이 초과삼간 태우는 꼴이다. 뭐 여당은 도발의 단호한 조치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 좀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다 해석이 다를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좀 여기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대북 확성기가 지금까지 우리 쭉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좀 격화시키는 이런 거 있었지만 항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남북 간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걸 중단하자고. 예. 그래서 대북 확성기란 이 큰 카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평화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유용한 그런 이제 억제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북 확성기가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고 예,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서 기자, 이 신 기자, 다음 주 18일에 단체 휴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어떤 불편,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휴진에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가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 이미 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자체적으로 휴진하겠다고 선포한 서울대병원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항암치료 등 필수 의료 부서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17일부터 휴진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말고 전 영역 휴진이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외래 환자들의 진료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은 기존 입원한 환자들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퇴원할 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큰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동네 병원, 의원 여기도 다 휴진하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4년 전 집단행동 때에는 개원가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지역 병의원의 경우 자영업자가 많은데 휴진은 곧 수입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파업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집단 행동에 참여할 경우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동네 환자들을 대면하는 개원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투쟁보다는 참여율이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의사 파업 수준의 참여율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시 8월 11일 지역 병의원들 중 최대 59.8%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장 불안한 건 이 시점에서 환자들이나 좀 보호자들일 텐데 뭐 지금 내용 보니까 지금 절대 아프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 보인다고 하는데 취재하면서 만난 환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환자들도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자기 가족이 아플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인데요. 특히 이미 휴진 계획을 밝힌 서울대병원에서는 벌써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환자입니다. 교수님하고 면담할 때 언제쯤 진료가 다시 시작되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환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는 게 일단은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의료계는 이제 와서 집단 휴진 이 카드를 꺼낸 건가요? 네, 일단 교수들은 제자들의 보호가 최우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복귀 전공 예안의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대 교수들은 전면적인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의 경우 지난달 집행정지 2심 기각으로 법적으로 증원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집단 휴진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면택 의협 회장이 그동안 강경파로 분류된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임 회장은 그저께도 SNS를 통해 업무상 가실치사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저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는데 의사들이 그래도 18일에 총파업이죠. 18일 휴진 강행한다면 어떤 처벌이 나오게 되나요? 네, 조금 전 정부가 개원이에 대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진료 명령을 어기게 되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마저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당시 의협 회장을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18일까지 상황이 좀 바뀔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도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18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호 기자.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단독 선출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 여전한가요? 네,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제출 시한이 마감됐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지만 관례를 내세우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야 협상은 진척이 없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의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는 오전에도 계속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시한을 못 받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네, 본회의는 일단 오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일단 여야 간 추가 협상 여지는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보이콧 등 대응 전략을 정할 방침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의총 직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선출에서 양당 모두 양보의 여지가 없는 만큼 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야 협의를 강조해온 우 의장 역시 오늘 원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회동 이후 본회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네, 공모했나 안 했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치권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장 기자, 이 판결 내용과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입장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죠.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이전 부지사의 4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모습까지 보고 오시죠. 전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브라질의 룰라를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서 룰라를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가 떠올랐습니다. 굳이 특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국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1심 재판부가 예상보다 좀 수위가 좀 높은 결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이제 법불아귀. 법은 이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아귀. 이 말은요. 이번에 판사는 여의도의 대통령 이재명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의도 입법 권력, 민주당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법과 원칙, 그리고 이제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이런 이제 사필 규정의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예. 판사는 이래야 됩니다. 절대 어떤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이런 이제 판결로 봅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뭐 원칙에 따라 일단 판결한 것 같다고 의견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사법부가 정권과 검찰의 신여임을 자임한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송금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김성태의 증언 외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증거를 찾으려면 북한을 압수수색하든지 북한에다 물어보든지 그런 걸 하셔야죠. 실제로 정황적인 증언 외에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남은 관심은 이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이 좀 미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근데 이번 주에 추가 기소할 거예요. 이번 주에 예. 대북 송금. 근데 문제는 저는 이화영의 변호사들 말 중에요. 딱 하나만 맞다고 봐요. 나머지는 게 저는 다 틀리다 보는데 하나가 맞는 게 뭐냐?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성남시장 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본인의 결재 없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꼼꼼히 챙깁니다. 근데 본인이 영입한 평화부지사가 이런 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내는 이런 일을 이게 보고 안 할까요? 옛날에 구속영장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거기에 보면 이게 최하 17번 보고했다. 이게 노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날인한 이런 데 공문들이 많잖아요. 이걸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의 공문으로 비교했는데 운전면허증의 공문이야 위임받아가 다 시험 되면 다 주는 건데 이거하고 이게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공문 이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변호하니까 계속 이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박지원 본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기소는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누구를 추가 기소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황당무계할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허가할 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북 사업에 서울시장, 강원도지사는 포함하면서 경기지사는 빼버렸어요. 북한 방북하는 것이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북한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접경지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 공기업을 접경지로 이전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어요. 예. 남북 사업을 할 생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재판 결과 나오긴 했지만 1심 결과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시청자 이해를 돕고자 두 분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실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꽤 나왔다고 해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어떤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재판부는 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누락이 되니까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라거나 아니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은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했는데요. 북한에 돈이 간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목적, 즉 대가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검찰에서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취임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이화영 씨를 임명하고 또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 차기 대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봤습니다. 예.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우리 기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지사가 누락됐습니다. 누가 누락시켰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 가는데 문재인 정부의 허락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황당할 겁니다. 이 김성태 씨가 처음에 이 소환될 때는 뭔가 하면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환이 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이 통장 계좌 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뜬금없이 이제 북한으로 갑니다. 왜? 북한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이게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이 대북 관련해가지고 올가매려고 하는 저는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작이다라고 보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 어떻게 좀 다른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렇겠죠. 아마 이제 본인 재판할 때 선고를 받는데 본인 재판보다 오히려 선고에 더 관심이 있는지 계속 검색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제가 보기 검사들 탄핵이나 특검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 판사들도 급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이런 거 탄핵이나 개헌 이걸 통해서 돌파해 보자.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3년만 버티면 대통령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처럼 우리 헌법 84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뒤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 말은 아마 이런 대응 방안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진영 원장님 뭐라 했냐면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몇 명이냐 보세요. 법무법이 M에 5명 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착 안 된 겁니까? 그게 변호사비 대납도 꼭 돈을 줘야 됩니까? 사회이사가 많이 가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건은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한 게 이겁니다. 돈을 뭐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요. 서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은 이런 결과 나오자 일단 검찰 특검 같은 이슈로 좀 검찰과 좀 전면전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위한 방탄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같은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옛날로 치면 범죄자가 포졸 있잖아요. 포도청에 포졸. 그 포졸이 몽둥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 뺏어가지고 포졸을 때려 패려겠다는 이걸 적반하장이라는 고사성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수사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치 파괴 행위고요. 네. 아마 근데 이런 법안 발의해봤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설이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제기라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치 특검들 이거는 이제 거부권으로 막아내야 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검사를 탄핵해 버리면 결론이 헌재에서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전국에 평검사 해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을 한다. 이러면 저는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올라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탄핵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뭘 술자리 해유든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탄핵하면 저는 총장 이하 검사들이 들고 올라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쪽에서도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그 목적 아닙니까? 네, 여야 목소리도 이렇게
엇갈린다 들어봤고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이틀 연속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 보셨을 텐데 뭐가 맞습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법리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검사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자 때려잡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잘못된 법 시선을 가진 검사의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도 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네, 그런 시각도 있었군요. 예. 자, 어쨌든 서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너무 앞서간 얘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걸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우려를 제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사안을. 그때 이제 그 홍준표 2017년에도 문제가 됐죠. 예. 그때 홍준표 후보가 1심에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후보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게 재판이 중단이 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재판을 이게 진행하면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그날짜로 대통령이 돼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헌법 84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 해석, 문헌에 따라서 물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그 소추라는 의미가 뭐냐? 소추는 이게 우리 법률 용어로 기소를 말합니다. 대립되는 게 재판이죠. 항상 소추권자는 검사예요. 그다음에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재직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기소 안 당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게 과거에 이미 재판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네.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대통령직으로 그 날짜로 물러나는 거죠.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게 아주 합리적인 물리 해석이다 이 말이죠.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 소추. 재직 중에 소추를 안 당한다. 이 말은 민사재판도 대통령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직 전에 소추한 거는 재판할 수 있고요. 저는 수사까지 할 수 있다 봐요. 다만 기소만 못하는 거죠. 이렇게 특권은 좁혀서 해석해야 돼요.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무한하게 넓히면 안 돼요. 확대 해석은.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 살짝 빼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법조인 말씀 들어봤고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하게 명시된 게 아니라서 해석의 영역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기소는 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된 재판이면 계속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장가 기자, 여기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뭐 오세훈 시장까지 가서 해서 이재명 대표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뭐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내용 나오면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털기 재개입니다. 신상털기 재개. 자, 사적 제재 논란으로 떠들썩한 밀양 사건입니다. 자, 한 유튜버가요. 이 사건의 피해자 44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이 유튜버의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 여러 유튜버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졌는지 이제는 나 말고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가해자를 찾아주며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한 명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사냥꾼이 많은 수의 먹잇감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때 밀양 프로젝트의 완전한 종결이라 생각하는 것인 거다.
네, 장가 기자. 일단 이 영상이 어제 올라온 건데 이 유튜버가 사실 며칠 전만 해도 피해자들한테도 죄책감 든다고 영상 삭제했는데 뭐 다시 또 업로드에 나선 거예요.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면서 이 신상을 공개를 계속 해왔던 이 유튜버가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 지난 7일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거든요. 네. 이후 이 채널 커뮤니티에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이라는 글을 올려서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의 여동생 그리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각각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의 여동생 측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고 남동생 측은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여동생 연락은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소통한 후에 피해자 측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면서 이거 모두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튜버의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가해자와 관련된 최근 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먼저 연락을 좀 취해달라. 그리고 공론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더 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또 한 남성을 지목하면서 이 가해 남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공개 뭐 이걸 떠나서 이 유튜버가 죄책감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교수님, 이 다시 하루 만에 영상 업로드를 재개한 것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상업성의 그 원리에 맞추어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은 만약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법정의, 형사정의에 또는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보호에 근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쭉 방송을 봤지만 영상을 봤지만 지금 그 피해자 그 남동생 또는 여동생하고 접촉했다는 사실 그것이 또는 녹취가 확보됐다는 뭐 사실 이 자체가 하나의 상업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업적 자산을 지금 다시 확대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래 행동 자체가 소위 그 유튜버의 여러 가지 그 이윤적 추구가 더 주요 동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원래 했던 얘기를 지속해서 하는 것은 논리상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어떻게 본다면 피해자에게 조건은 아닌 뭐 조건을 거는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달릴 텐데 왜냐하면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사실 적극적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해서 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적극적으로 달리겠다. 이건 상업적 목적을 계속 추구하겠다. 그래서 결국 유학하게 되면 또 다시 올린 것은 결국은 사법정의, 형사정의가 근본적인 행동 원리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고요. 어쨌든 상업적 이득 경쟁인지 아니면 공익 경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튜버 말고도 너도 나도 뭐 경쟁하듯이 밀양 사건 다루는 유튜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일단은 다른 유튜버도 보면요, 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면서 당시 판결문을 일부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당사자가 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좀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요. 이번 사건 애초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분을 하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지하고 이렇게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애초에 이 밀양 사건 관련해서의 어떤 이 법적인 판단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가 필요한데 지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채로요. 어떤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돈 넓은 유튜버들 간에 좀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가해자의 신상 공개 이 상황에 뛰어들게 된 것인데 이 유튜버는요. 이전에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 판결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육성, 이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이때 이제 판사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를 했고 판결문 내용에는 이 해당 사건의 그 참혹함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망을 보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는데 문제는요. 9일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분이 글을 올리면서 해당 유튜버와 이전에 몇 달 전에 피해자인 본인의 언니가
통화한 부분은 맞으나 이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와 통화한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해당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할 것이지 이걸 누군가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커 보이고요. 이제 이 해당 유튜버도 이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내리고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는 하나 네. 이미 피해자의 피해도 좀 극심한 상황이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이 피해자와 어쨌든 이 가족들이 영상 삭제해달라 했는데 뭐 뒤늦게 삭제하긴 했지만 며칠간 좀 늦췄습니다. 이건 뭐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요. 사실상 많은 좀 쟁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의혹을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활동,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이 아니라 만에 하나 어떤 유튜버들 간의 그런 경쟁이나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의 어떤 삭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피해자의 의사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도 피해자의 의사와 합치할 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올린다는 표현을 쓴다거나 내지는 뭔가 본인들의 정당성을 피해자로부터 내가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찾는다면 피해자의 의도가 그거와 다르다면 이건 인정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적 제재,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이 부작용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어쨌든 이 유튜버가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 이름까지 다 노출됐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일 수도 있고 피해가 커져서 뭐 부작용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많은 목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20년 전에도 그 제2차 피해자 화가 너무 문제가 되었던, 증폭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이번 사건 특성이었던 거죠. 그 여중생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면전에서 지목하게 하는 이런 그 수사의 그 행태에서부터 또 그 검찰 단계에서도 역시 아니 그렇게 당했으면 왜 밀항에 왔느냐, 밀항에 다시 왜 왔느냐, 뭐 이런 언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나쁜 면에서 진화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여중생에게 4천만 원,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이러한 피해자 소홀에 관한 것이, 즉 제2차 피해자 화가 또다시 재판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사자들은 사실상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실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또다시 기억을 반추하게 되는 이러한 그 피해자가 또 그 당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 플러스 이번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소위 그 판사들이 현재 어떠한 로펌에서 어떠한 변호 업무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사실 또 친상 정보가 또 증폭돼서 공개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들이 지금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큰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장하 기자, 이런 가운데도 밀항 사건 가해자들로부터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 A씨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05년 2월 밀양 공업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앨범 사진까지 올리면서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힘들었던 고교 시절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 라면서 이 글을 보면 눈치껏 지인들 통해서 연락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너 하나로 인해서 이 여기에 앨범에 있는 가해자들이 폭로가 안 되기를 바란다면서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법적 대응하려면 해봐라, 나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여기서 좀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게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 딸까지 언급하면서 100만 원 줄 테니 끝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속상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은 메신저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너도 이제 용서해라. 뭐 합의하자. 이런 뉘앙스인데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피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 피해자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거 3번, 4번 상처 주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이런 학폭 논란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이미 학교는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학폭위에 따른 처분을 기대할 수도 없고 형사적으로 뭐 폭행죄나 상해죄로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소시효. 이것이 지금 한 20년 정도 전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있어서 이렇게 학폭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신상 공개를 하는 건 많이 피해 회복의 길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네. 이 부분도 좀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들을수록 화가 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두 딸이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사로 등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푸틴의 두 딸. 그래서 이번 행보는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딸은 각각 생명공학 혁신과 군산북 합체 기술 주권에 대한 연설을 하며 러시아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푸틴은 자신의 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푸틴의 발언과는 다른 딸들의 공개적인 행보에 주변 국가에선 푸틴의 건강 이상설과 푸틴의 권력 후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여자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 선수가 19년간 달았던 태극마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주말 김연경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6천여 명의 관중이 함께 김연경 선수의 은퇴 경기를 지켜봤고요. 전광판에 띄운 헌정 영상에는 김연경 선수와 팬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어제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김연경 선수가 직접 주최한 세계 올스타전 경기도 펼쳐졌는데요. 김연경 선수의 강스파이크 공격도 볼 수 있었고요. 점수가 뒤지던 상황에서 심판에게 식빵 캐릭터를 재현하며 즐겁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림픽 3번, 아시안게임 4번, 2번의 올림픽 4강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며 온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은 김연경 선수. 이날 어려운 환경에도 배구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재단 출범식도 열며 벌써부터 긍정적인 첫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은퇴 후엔 또 어떤 소식들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김연경 선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